퇴직 후 남편과 조용히 살아갈 거라 생각했던 제 노후는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과 함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참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병원 진료실 밖 복도에서 저는 남편 철수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에서 검사를 받고 계셨고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남편이랑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까?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며 모아둔 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이제 좀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그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들어오시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단정한 모습이셨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멍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치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신데 라고 말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초기라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증상이 진행되면 24시간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이 간병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마 본인도 충격이 크셨겠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누나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어. 시누이 미숙 언니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었고요. 다음 날 언니가 급히 내려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순 없잖아. 우리가 모셔야지. 남편의 말에 미숙 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너도 알잖아. 내가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어. 자주 내려올 수가 없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영자 씨가 모셔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거든요. 남편은 제 눈치도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영자, 괜찮지?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미숙 언니는 안도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마워. 내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대신 병원비는 내가 좀 보탤게.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 언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첫 달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약값과 치료비를 합쳐서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병원비 보태준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요즘 사업이 안 좋대. 우리가 먼저 내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저는 제 적금 통장을 해약했어요.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생각했어요. 한두 달이면 괜찮겠지. 언니가 곧 보내주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숙 언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 잠깐 내려와서 고생 많다는 말만 남기고 가셨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는데 3개월이 지나자 방금 드신 밥을 또 달라고 하셨습니다.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아오시기도 했고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며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니?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원비 고지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번 달 병원비는 180만 원, 약값 50만 원, 기저귀값 30만 원. 합계 26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연금이 월 250만 원인데 우리 생활비로도 빠듯한 형편이었어요. 결국 또 제 통장에서 찾아내야 했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잔액을 확인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7,800만 원. 2달 만에 벌써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속도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제가 챙겨드리는 밥은 잘 드셨어요. 제가 목욕을 시켜드리면 순한 아이처럼 순순히 따라오셨고요. 어쩌면 이전보다 더 의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결에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셔. 시어머니는 이미 40년 전에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를 찾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로 다시 모시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이제 주무세요.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날 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겁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오니까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과 가끔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약 챙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저는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잤습니다. 친구 정수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자야, 요즘 왜 안 보여? 등산 모임에도 안 나오고. 미안해, 정수가. 시어머니 모시느라 바빠서.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래도 가끔은 나와서 바람 좀 쐬요. 너 혼자 다 떠안으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정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 혼자 다 떠안으면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언니한테 병원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즘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요즘 사업 때문에 빚까지 졌대. 지금은 말 꺼내기 힘들어. 그럼 우리는요? 제 적금 다 깨먹고 있는데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남편도 미안해하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만에 벌써 1,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영양제값 모두 제 돈으로 됐어요. 이 속도면 2년도 못 버티겠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어머님이 오래 사시진 않으실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이 간병이 10년이나 계속될 거라는 걸, 제 노후 자금 전부를 쏟아부어도 모자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제 돈으로 병원비를 대는 것도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비록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제가 옆에 있다는 건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시어머니 방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헌신 끝에 나에게 돌아올 건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9년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3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고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시어머니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졸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하고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옷장 문을 열고 계셨어요. 잠옷 차림 그대로 외출복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회사 가야 해.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시어머니는 40년 전 직장 생활을 하시던 때로 돌아가 계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밤이에요. 내일 가시면 돼요. 아니야. 지금 가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균형을 잃고 옆에 있던 서랍장 모서리에 손목을 부딪혔습니다. 순간 찌릿한 통증이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퍼졌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며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상태는 아랑곳 없이 계속 옷을 꺼내고 계셨고요. 저는 아픈 손목을 감싸며 다시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 손 잡으세요. 같이 침대로 가요. 30분을 설득한 끝에 겨우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보니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을 돌리려니 통증이 심했어요. 거실로 나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저 손목 다쳤어요. 내일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제 손목을 봤어요. 많이 아파? 파스 붙이고 며칠 지켜보자. 병원 가려면 어머니 모시고 가야 하는데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배회하시다가 다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저는 약국에서 파스만 사다가 붙였어요. 하지만 손목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어요. 특히 기저귀를 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옆으로 눕혀서 기저귀를 빼고 물티슈로 닦고 새 기저귀를 채우는 동작 하나하나가 손목에 무리를 줬거든요. 어느 날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저귀를 채우다가 그만 손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바람에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어머니를 붙잡았지만 그 순간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비명을 참으며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에 손목을 담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3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는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낮에는 주무시고 밤이 되면 깨어나서 집안을 배회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거나 부엌에 들어가서 가스레인지를 만지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 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냄비를 올려놓으려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냄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저는 재빨리 가스불을 끄고 시어머니를 부엌에서 모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항상 한쪽 귀를 열어두고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못 자니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손목 통증은 더 심해졌고 허리도 아프고 두통도 잦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요양원을 알아볼까? 요양원이요? 응. 전문가들이 모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나을 것 같아. 비용은 좀 들겠지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 저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을래? 너랑 있을래?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요양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만 찾으시는데 어떻게 보내요?
남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요양원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해 추석, 시누이 미숙 언니가 3년 만에 내려오셨어요. 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영자씨. 오랜만이야.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허겁지겁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어 있었습니다. 언니와 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어때?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 저도 못 알아보시고 밤낮도 바뀌셨어요. 언니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니가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미숙이에요. 딸. 시어머니는 언니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도 못 알아보시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많이 심하셔서요. 저도 가끔 못 알아보세요. 거실로 나온 언니는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씨, 정말 고생 많다. 내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괜찮아요, 언니. 그런데 병원비 이야기 좀 드려도 될까요? 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병원비? 네. 지난 3년 동안 제가 먼저 내고 있거든요.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300만 원? 그렇게 많이? 네.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영양제.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았어. 내가 계좌로 좀 보낼게.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어려워서 많이는 못 도와줄 것 같아.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언니에게서 1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병원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후로 언니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보낸 1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악화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는데 2주간 입원비가 무려 6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제 적금을 해약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해약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시어머니 병원비요. 아,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낯선 은행 직원의 한마디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5,300만 원. 3년 만에 벌써 2,7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 속도면 앞으로 5년도 못 버티겠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도 이 불안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자기 연금으로 생활비를 대는 것만으로도 빠듯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며느리니까? 의무니까?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이라서? 저도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를 씻기다가 제 손목이 또 삐끗했어요. 3년 전에 다친 손목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리를 하다 보니 만성 통증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몰래 정형외과에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일시간 동안 급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손목인대가 많이 손상되었네요. 심하게 쓰시면 안 돼요. 보호대 착용하시고 무거운 것 드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게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시면 더 조심하셔야죠.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병원을 나오며 저는 보호대를 손목에 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보호대를 풀고 다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수술? 그런 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어머님이 우선이지. 친구 정수기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영자야, 너 요즘 얼굴도 못 보네. 건강은 괜찮아? 응. 그냥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영자야,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가족들한테 도움 요청해.
가족들도 다들 바빠서. 그래도 너만 희생할 순 없잖아. 신우이는 뭐 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신우이는 3년 동안 100만 원 보내준 게 전부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푸석푸석해진 피부, 빠진 머리카락. 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시어머니의 배회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4시에 시어머니가 실금을 하셔서 침대 시트를 모두 갈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보니 새벽 6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무게를 나는 언제까지 혼자 짊어져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7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